강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송금, 관상 이거 할 때는 1시간 정도는 항상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강의하기에는 너무 오늘 폭발적인 날이라서 이 블랙시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오늘 난리 난 거 아시죠? 세계가 난리가 났어, 세계가. 지금 뭐 주식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세계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강의 시간을 잡아먹을까 싶어서 이게 뭐 이 강의에는 다른 잡다한 것 잡아만 안 집어넣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워낙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왜 이것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블랙시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더 많은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로 모르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간략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라 하면 브리튼, 영국이죠, 그죠? 브리튼을 왜 써놔? 이름이 뭡니까? 엑시트. 영국이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이 탈출하겠다. 영국이 탈출하겠다. 왜 그러면 영국이 탈출하냐 이거지. EU 연합에서 28개국의 EU 연합국가가 있어요. 유럽에. 유럽은 나라들은 있지만 유럽은 자기 나라의 동질의식들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보면 프랑스 왕을 스페인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해서 유럽은 굉장한 어떤 동질의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EU가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EU의 경제가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계기가 뭐냐면 2008년도에 유럽의 금융위기가 와요. 유럽의 금융위기가 딱 오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그 유럽의 재정적인 부담을, EU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독일이야. 독일이 또 가장 부유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쭉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어떤 재정 부담금을 내놔야 거기서 충분히 활용하고 어려운 국가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탁 터지면서 영국을 포함한 그런 부유한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많이 했어. 해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살려나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뭐냐면 그리스 사태가 한번 터지죠. 그리스 부도 사태 해가지고 그리스가 배째 뿌라 이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하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 유럽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영국도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고 독일도 많이 내게 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금의 이제 현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국이 이제 굉장한 지금 어떤 그 실업률에 봉착을 했어요. 실업률에 봉착을 하고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굉장한 실업률에 봉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러들 있죠, 테러가 또 굉장히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니까 이민자들이라,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한 900만 명,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이민자들이 딱 들어와. 이민자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을 써야 되겠죠. 사회복지 비용을 딱 써. 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낮은 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고용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금의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이 실업률이 급증하는 거야. 실업률 급증에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컨트롤도 안 될 뿐더러 사회복지 비용을 거기다 쓰고, 그리고 지금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영국이 지금 재정적인 적자와 경제적인 빈곤함들이 하다. 그럼 그 원인은 뭐냐? 그래 보니까 유럽의 EU의 재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영국이 내는 부담 비용들이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각종 사회복지 비용에 부담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의 그 불만의 그 세력들이 굉장히 팽배했어.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자기가 선언을 해요. 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 영국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EU 잔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볼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EU를 탈퇴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캐머런 총리가. 그러면서 2015년도에 재집권을 해. 2015년도 5월달에 재집권을 하면서 집권하게 된 공약이 뭐였냐면 EU 잔류 결정을 위한 투표를 2017년도에 실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앞당겨가지고 오늘 브렉시트 잔존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비율이 어떻게 나냐면 51.9%가 탈출 나가야 되겠다 했고 48.1%가 남아있어야 된다. 잔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탈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말했죠. 그럼 이것이 과연 이거로 말미암아 어떤 여파가 올 거냐? 앞으로 폭풍의 전야이냐? 태풍의 전야이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파운드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이 돼. 자, 유럽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가 한 명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나라와 FTA와 결성된 거나 같죠. 하나의 공통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체코라든지 기타 이런 나라에서 뭐 S그룹이라든지 L그룹이 만들었던 제품이 무관세로 어떻게 돼? 수출되면서 서로 상품 교역이 일어나서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영국이 뚝 떨어져 나간다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거래의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영국은 EU에서 거래를 통한 모든 국제관했던 그런 계약을 별도로 다 맺어야 돼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와 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 영국하고 다시 거래와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또 남아있고, 이거는 무역이라든지 거래의 상황이고, 두 번째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휘청휘청하고 있죠. 그것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준 게 EU인데, 그 EU를 지탱해 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독일이야, 독일이 강대국으로서 제조업의 강국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재정 부담금도 가장 크단 말이에요. 이제 이뤄왔는데, 이 돈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가 있어. 마니의 헤게모니. 제가 유튜브에도 세계 경제와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돈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세계의 모든 이 국가를 돈은 자유롭게 돌아다녀. 특히 달러가. 거기에 기축통화되어 있는 달러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에 여기에 투기되어 있던 돈들이 유럽이 휘청휘청하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돈이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들이 어떻게 빠져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으로 바꿔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돈이 상황이 위급하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투자했던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가 달러가 빠져나가. 그럼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또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 1달러당 1060원, 1100원 하던 것이 앞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바뀐대. 1200원. 그리고 이런 세계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혼란이 오고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6.25 사변 터지고 막 이러면 우리 엄마들은 뭘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티 씁니까? 금이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전자산. 그래서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그 다음 N. 그래서 오늘 엔화가 어떻다던가요? 엔화가 급등했다 했죠. 엔화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돈이 파운드화가 휘청휘청하고 위험하면 동아시아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다 생각하니까 우선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자라는 심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다 투매하고 던지고 주식도 그건 뭡니까? 동아시아 위험하다. 주식을 완전히 막 투매를 해보는 거라.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투매를 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 사이드카가 이제 어떻게 발동되냐면 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의 등락이 그러면 스톱을 시켜.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그 활동성으로 말미암아 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스톱을 시켜버려. 30분인가 당근 스톱. 그런 식으로 이성을 찾으세요. 다시 투자하세요. 그래서 사이드카를 발동시키는데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거죠. 비이성적으로 막 투매를 하는 거야. 지금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죠. 제가 별로 여기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전화하고 직원들이 주식 큰일 났다 이러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지와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장난 아닌 거야. 난리 났어. 자,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제 1달러가 1200원, 그 다음에 1200 몇십 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로 말미암아 유가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적인 게 물가라든지 또 올라가겠죠. 또 이런 수순이 남아있다고. 가뜩이나 조선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라. 일본. 왜 일본이 더 큰 문제냐. 일본 재밌습니다. 일본이 1945년에 8월 13일인가 원자폭탄을 맞았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맞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고 일본이 그 군수물자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1960년도부터 제품과 차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기술력이 집약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을 수출해 가지고 미국을 완전 초토화시키죠. 엄청나게 팔고.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랬어. 일본이 미국 거를 다 산다 이랬어. 일본의 그 수출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록펠러 재단에 있는 뭐 건물부터 시작해서 뭐 소니가 들어가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사고 그 다음에 그 영화사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세상을 제패한다. 일본이 모든 걸 다 사버린다. 이런 게 80년도에 막 팽배했다고. 이래가지고 80년도 초반까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1985년도에 요거는 기억했다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플라자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 요게 뭐냐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플라자 협정이 일본을 20년의 불황으로 만들어놔. 20년의 불황. 자, 일본이 수출이 잘 돼가 달러가 들어오고 지금 중국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온 데다 투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자체 내에서도 부동산 버블 경제가 막 일어나겠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막 부동산 하루 지나면 몇 천만 원씩 뛰고 이런 거 우리 경험했죠. 그것처럼 요 시기에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막 엄청났다고 막 달러가 들어오고 막 경기가 좋아지니까 요때 미국이 두 마리의 적자,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 경상 적자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의 적자,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살림에서의 적자예요. 이 상둥이 적자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보니까 뭐냐니까. 이놈들이 문제가 있네. 이게 보니까 돈의 가치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돈의 가치에서. 그게 뭐냐? 돈의 가치가 뭐냐면 환율이야, 환율. 이 당시에 일본과 환율을 보니까 1달러에 250엔이야.
1달러에. 지금 오늘 1달러에 99엔이에요. 알겠죠? 오늘 급등해가지고 1달러에 250엔이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84년도 이때까지 1달러 250엔. 이러면 1달러를 주면 1달러를 가지고 일본 들어가면 250엔어치를 확 쇼핑할 수 있어. 그죠? 1달러 가지고 일본의 그 컴팩트한 그 차들을 아주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환율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온 이 차가 그 당시에는 이 80년대 초반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차는 게스 거절러였더라. 게스 거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기름을 처먹는 차라 이거야. 리터당 4, 리터당 3밖에 안 돼. 차는 이마이 커. 게스 거절러야. 그러니까 막 그 내부도 보면은 막 형편은 못 가는데 일본 차는 그 아기자기하고 컴팩트하면서 연료도 적게 쓰고 또 연비도 좋은 차를 만들어가지고 정작 미국 시장에 들어가니까 미국을 초토화시켜버렸어. 미국 차 아무도 안 사. 전부 일본 차만 사.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왜? 거기다 또 어떻게 싸? 무지 싼 거야. 그래서 84년도까지 대호황을 누려. 일본이 막 그거 달라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현상. 중국이 지금 싸고 흐른 거 막 세계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흡입하는 진공청소기잖아. 지금. 그것처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 미국이 보니까 이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야 너것들 있잖아. 거기서 5개의 강대국들이 이 플라자에 모여요. 그래서 미국 주도로 해서 야 일본 너거 있잖아. 이거 아니다. 너거 너무 가치가 하락돼 있다. 하락돼 있다. 그래서 살 곳이야 일본을. 그래서 너가 너무 하락돼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쟁력이 좋으니까 1달러에 120엔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거야.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의 이 많이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래. 우리 같이 돈같이 올라가니까 좋지 뭐 오케이 이래.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1달러에 250원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럼 1달러에 120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애플의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애플의 아이폰을 2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야. 동의를 한 거죠. 플라자 협정에서. 요게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가격 경쟁에서 우월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상품이 그만큼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안 팔리고 또 한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4마리 용들이 또 성장한 거야. 제품의 경쟁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가격 이게 2배로 뛰어버리니까 우리나라,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의 상품 경쟁력이 올라가고 이와 동시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일본이 대경기의 공황을 겪기 시작해요. 8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 무역 적자에 어떤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어떠한 정책을 써도 일본이 총리가 누가 와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을 해도 그 공황과 재정적인 적자와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베가 4년 전에 2012년도입니까? 아베가 이거 아니다 그런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아베가 뭐냐면 미국에 동의를 구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경제와 국방과 군사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동아시아에서 누가 방어할 거냐?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무작위로 푸는 거야. 양적 완화. 그 다음 양적 완화의 반대는 출구 전략 해서 돈의 입구를 막는 거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풀어요. 자, 봅시다. 2012년도, 2010년도, 11년도, 2009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맞죠? 충무로를 포함한 동대문에 가면 눈에 밟히는 게 일본 애들이라. 그만큼 일본 애들이 많았어. 왜? 그때까지만 해도
엔화가 가치가 있었거든. 근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베가 딱 올라가면서 안 된다 이거. 돈 막 풀어라. 그래서 막 돈을 막 무지리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돈과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이만큼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밖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오히려 역관광이 된 거야. 일본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한국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도 싸니까 막 놀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광객을 이제 중국이 대체를 했죠. 그죠? 이래가지고 한 4년 정도 나름 일본의 경기의 호황이 좀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과연 저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그 통화량 풀린 것을 다시 회수하면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초이노믹스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풀어야 된다. 우리도 풀어서 맞대응하고 우리의 환율을 낮추자. 이런 막 경제학자들의 설왕설래하는 헤게모니가 엄청나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인플레가 조성이 되고 있고 수입 물가가 막 상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그 나름대로 수출하는 것들은 가격 경쟁을 얻어가지고 또 무역의 흑자를 이루고 있고 해가지고 엔화를 낮췄어. 4년 동안 돈을 풀어가지고 낮추었던 그 엔화가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됐다? 올라가. 4년 동안 내려놓은 거를 오늘 하루 만에 어때? 올라가. 왜? 우리는 항상 사람 심리가 불안정한 경제의 상황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이든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했습니까? 좋죠. 결혼해도 뭘 끼워요? 가락지를 끼죠. 왜? 정말 힘들 때 이거 팔아가지고 구원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와 엔화의 오늘 막 투명한,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오늘. 그래가지고 한참 낮춰놨더만은 오늘 하루 만에 막 달러 올라쁜 거야. 달러. 골치 아픕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원자폭탄 거의 뭐 몇십 개가 터뜨린 것과 같은 경제적인 대단 혼란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이 1차, 2차, 3차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그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영국과의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수출입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나 직접적인 것은 적을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받는 어떤 영향들은 엄청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세계가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즉 세상 이 세계 경제가 모두 오픈이 돼 있어. 벽이 담이 전부 다 오픈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이 자유로운 이 상황에서 한순간에 우리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IMF가 그래서 왔잖아요. 우리의 통화량, 달러의 통화량의 보류량 잡고 해야 될 겁니까? 뭐 한 해에 우리가 한 분기에 뭐 그럴 것 같아요. 한 분기에 6, 7조씩 영업이익을 내는데 1조 5천억 가지고 외환 보유량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부도야, 부도. 부도 사태야. 그래서 외환 보유량에 대한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큰 원자폭탄과 같은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사주명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내가 명조가 좋아서 이래 해도 내가 신살적인 상황이 제 살이 걸려버렸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이거 뭐 펼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처럼 아무리 내가 뭔가 펼쳐가지고 하려고 해도 우리의 국가나 세계적인 어떤 처해 있는 환경의 요소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플러스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 이게.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환경과 국제적인 환경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손금하고 관상할 때는 항상 1시간 정도는
경제와 그 다음에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 이제 명리학 강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주 이제 빼버렸는데, 오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또 뭐, 세상이 그죠? 이번 주에 뭐 시끌시끌했죠? 수많은 사건들이 터졌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명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사를 배웠죠? 신사를, 그죠? 자, 신사적인 이 사주가 환경이 어디에 처해집니까? 어느 환경에 처해지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신사의 환경이 어디에 처해지죠? 올해, 신년에. 망신살입니까? 망신살이죠. 자, 망신살은 뭐라 했죠? 망신살의 환경은 뭐라 했죠? 네, 자, 망신살이라고 하면서 망신을 본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왕지로 가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내가 대장이라 생각하고 뭔가를 풀어헤쳐가지고 속살을 드러낸다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무르익어가지고 뭔가 남한테 보여질 그러니까 망신살이 되면 병원에도 들어갑니다. 왜? 환자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내 속살을 내보이면서. 연애운도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망신적인 행위, 뭐 결혼, 연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죠. 자, 이 환경이 어느 환경에 노출됐다? 망신의 환경에 노출됐다. 망신의 환경. 그러면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 사주가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놓이는 이 환경은 신살이라는 환경에 놓이죠. 사주가 끌고 가면서. 신살의 환경에 놓이되 이 신살은 망신살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된 거라. 망신살은 펼치고 드러내고 이것을 내 속살까지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이 사주명제는 올해 뭐다? 내 속에 있는 내부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병화가 천간하고의 관계성에서 한번 봅시다. 병화가 어떻습니까? 병화가, 자, 천간을 해석할 때 제가 뭐 어떻게 하라 했죠? 에너지의 관계성, 그 다음에 상생상극의 원리,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죠. 화가 신금을 극하면서, 자,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 사주의 세운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게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까 생각한 게 뭐냐면, 8마리의 병아리가 놀고 있어. 병아리가. 지 특징을 다 가지고, 가을에 흉내를 내는 너, 여름, 요런 흉내를 내는 에너지 기운을 가진 병아리 울타리에 놀고 있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뭐 했습니까? 대나무 울타리를 가지고 병아리를 가닿았죠. 이것이 세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요런 놈들은 에너지 운동성에서 방해를 받겠죠. 그죠? 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이것을 상승하고 펼치고자 하는 에너지의 운동성이 내려가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자 하는 그 하강하는 그 기운을 동작을 어떻게 제재시키든지 절제하게 만들든지 또 합의 형상으로서 뭔가 주춤하게 정체성을 주겠죠. 그러면서도 얘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는 신금과 합작용도 있으면서 이 병화가 신금을 밝혀주기 때문에 요 신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바짝 빛이 나겠죠. 빛이 난다는 얘기는 좋게 설명하면 내가 예전에 숨겨두었던 것이 남들의 눈에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 하나. 또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냥 좀 지저분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 어떻게든 신금은 어떻게 돼? 드러나, 이게.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화가 비춤으로 말하면 이 신금 두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관이라는 환경에 치여지면서, 관은 어느 관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그 어떤 관이겠어요? 누구나 다 쳐다봐가지고 알만한, 그건 어떤 게 있어? 언론, 방송, 검찰, 경찰. 누구나 다 봐가지고 다 환경 줄 수 있는 이 병원은 뭐예요? 그렇겠죠? 이 환경 속에, 관이라는 환경 속에 모여지면서 요 두 개가 어떻게 빛이 날 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화생 토하면서 토의 기운의 에너지 자체도 무언가 생하는 기운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보석이 이 토라는 그것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묻혀 있는 형상이죠. 묻혀요. 이 산이라고 하는 큰 산 속에 이 신금의 두 개가 이렇게 딱 묻혀 있어. 묻혀 있어서 몰랐는데 이게 딱 비치니까 이거 있었어?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더 뭔가 좀 크게 만들겠죠. 그럼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지. 신사적인 망신인데 내가 드러나면서 기존에 있던 내가 확 드러나고 그것이 이 톡까지 더 크게 만드니 드러나는데 더 묻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성이잖아. 명예라든지. 인성 뭐였어요? 명예 무서겠죠. 그럼 복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간의 해석만 가지고. 나도 드러난다. 나도 드러난다. 비견인지도 드러난다. 나와 그 누군가가 드러난다. 몰랐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하는 활짝 펼쳐진 것에서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또 화생토한다. 또 이게 묻는다. 드러나고 묻는다 뭐예요? 이게 인성이다. 명예가 나를 묻어. 인성이 나를 더 묻어. 그리고 드러나 밖으로. 그리고 망신을 당해. 대충 통밥이 옵니까? 에? 여러 현상이.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누구 것 같아요? 무령으로도 이게 이제 뭐 다 아는 거지만 또 무령으로 변경시키는 연습도 또 산에 도구를 두 개 들고 있잖아. 날카로운 도구를 다. 이 도구가 뭐겠어요? 이 물형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직업의 업상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큰 도구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상대방의 도구. 그래 가지고 인성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인성이 뭐냐? 무대. 토는 곧 뭐다? 무대다. 무토니까 뭐야? 광활한 무대다. 강하던 무대가 축설형을 일으키니 땅도 막 흔들리는 그 무대에 있는 조명장치. 로도 조명장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로도 대체적으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명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무토의 무대가 많이 있어. 무대에서 내가 뭔가를 펼치고 활동하고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형을 계속 연습을 해요. 이 물형의 형상을 통해서 직업군, 업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을 이제 떠올리고, 이제 물형에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밝은 사람들은 사주를 딱 떠올리면서 직업이 뭐다라는 것을 바로 딱 잡아요. 이거는 우리의 연습의 분야, 내 전공 분야로 만들어가는 연습의 분야라고. 그래서 요번에 올해 이런 일을 당했다. 그것도 희한하게도 오달에 막 엄청나게 다 드러나죠. 제가 4월달, 5월달 강의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올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성 언제 일어난다 했죠, 제가? 오달에 일어난다 했죠. 아니요, 다를까? 오달에 뭐 엄청나게 드러나죠. 그것이 언제 매듭을 짓겠다? 술달에 매듭을 짓다. 술달까지 가야. 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살아가는 방식은 삼합의 원리라. 그래서 오에서 최고 극점을 끌고 올해는 병화가 뜬 이 병화가 가장 밝아지는 달이 오달이라. 오달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성은 술달이 돼야 정리가 돼. 삼합의 원리에서 돌아간다. 삼합의 원리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우리 6월달에 희한하게도 내가 5월, 4월달에 6월달에 엄청 많이 터집니다. 6월달 되면은 진짜 막 이거 다 드러날 거예요 했는데 아니요, 다를까 지금 매스컴을 포함한 모든 다 드러나고 있죠.
하다못해 브렉시트도 6월달에 일어나. 어? 그런 것처럼 올해의 해의 운상의 돌아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왜? 병화가 떴단 말이야. 병화가 가장 밝은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오시가 돼야 밝잖아. 그 다음에 미시가 되면은, 미가 되면은 그 밝았던 것을 열기로 바뀌면서 푹푹 정리하고 익혀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진행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되고 술달이 돼야 이 시끄러운 잡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 더 제가 해볼 테니까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뻔한 거지만 재미삼아. 자, 이 사람 직업이 뭘까? 뻔하지 마. 내가 그냥 이거 직업이 뭘까요? 유추. 어떤 운동성을 가져? 이런 거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야, 이거 해놓으니까 좋네. 어? 어? 그래. 어? 자, 나도 이제 이게 보고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요거는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물상을 견지했었는데, 이게 꼬불꼬불한 선이라. 그죠? 정화는 뭐예요? 불빛이라. 요게 도구라. 임수가 어두운 공간이라. 대장, 학문, 간호사라. 웃기죠? 너무 신기한 거야, 보니까. 을목은 새이면서도 꽃이란 말이지. 그러면서도 하나의 끈이야. 꼬불꼬불한. 꼬불꼬불한 끝이 불빛이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도구가 어두운 공간을 어떻게? 비춘다. 그래서 뭐야? 대장학문. 실제로 대장학문내과 간호사. 웃기죠? 이거를 제가 많이 연구를 좀 했거든요. 이래 하면서 한때는 지금은 이게 되게 좀 잘 보일 때가 있어. 이게 물형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용접하는 사람인데 맞는 거야.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렇게 있었나? 임수하고 신금이 하여튼 요래 정화가 요래 있었나? 하여튼 뭐 오가 이거 있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오가 용접불을 튀기고 어두운 공간을 튀기니까 용접공간이니까. 막 이런 문제 내기도 막 했어. 이런 문제 내기. 이 사람 직업성이 뭘까요? 뭐 있잖아요. 이런 물형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에너지, 운동성이 결국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는 에너지가 결국 직업성 업상에서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물상을 통해서 물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물형을 통한 통변.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심의운성 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음간에 대한 음간 포태 잘 모르죠? 음간 포태가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음간 포태에 대한 설왕설래와 또 음간 포태가 맞니 안 맞니 막 싸우고 있잖아. 멱살 짚고 싸우고 합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음간 포태를 제대로 다루는 데가 대한민국에 잘 없어요. 왜? 음간 포태가 자신이 없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음간 포태에 대해서 근데 음간 포태가 활동성, 직업성 이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음간 포태를 적용하니 안 하니 이거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운동성, 에너지의 관계성, 직업성을 통변했을 때 맞습니다. 문호도도 맞고 이것은 실관에 정통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통변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음간에 대한 포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음간의 포태가 어떤 원리에서 이것이 돌아가느냐. 자, 포태가
자, 오늘 이 공부하시고 포테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테의 개념이 뭡니까? 포테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포테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그죠? 하늘에 있는 오행의 천간. 오행이 뭐가 있습니까?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천간이 지지라고 하는 돌다리를 디딜 때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포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천간의 힘의 에너지를 보는 게 포테고, 지지의 에너지의 운동성을 보는 게 뭐였죠? 12신살. 그죠? 12신살이나 포테나 용어는 다를 뿐이지 디뎌가는 운동성은 같은 거를 지난 강의에서 확인하셨죠? 그 에너지 운동성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양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에 있는 태양이 우리가 측정하고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샘플이 될 수 있어. 태양이 흘러가는 그 순서를 통해서 포테를 이해하시면 돼요. 태양이 해, 자, 축에서는 우리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야? 이 태양은 안 보여.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어딥니까? 인에서 보여. 인에서. 태양이, 자, 요 시간이 3시 30분에서 30분 뺍니다. 3시에서 몇 시? 5시가 딱 되니까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탕 튀어나죠? 탕 튀어난다고. 자, 이것의 에너지의 이치를 잘 이해하세요. 요때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뒤세계에 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절, 태, 양이다. 절, 태, 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육안과 우리의 감각이 체크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있으나, 그러나 이 병화는 저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엄마 뱃속에서 서로 수술이 서로, 그죠? 길러지고 있어. 그러나 그 드러남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뭔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 속에서. 절태양이라. 그래서 양지의 물상이 뭐였습니까? 우리 양지의 물상을 뭐를 많이 얘기하죠? 키우고, 육성하고, 교육하고, 자라게 만들고 하는 것을 다 뭐의 물상이랍니까? 양지의 물상이다. 왜 교육이냐? 교육은 콩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 안 보여, 당장은. 그러나 어느 순간 자라고 있어. 그래서 내 사주에 양지가 있다, 양이 있다 하면 즉각적으로 다이렉트로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씩 키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물상의 직업군을 가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의 물상을 가지고 양지, 내 사주에 일간에 어디든지 간에 양지에 지지의 디딤발을 디디면 그 디디는 거기는 교육, 육성, 키우고 훈련하고 무언가를 잘하게 만들고 하는, 왜? 병화가 보이지는 않으나 자의 공간을 지나가지고 축의 공간을 오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표시는 나지 않아. 그래서 자, 축의 물상이 소다 말이야. 소는 우보말리라. 그죠? 소는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자기 육신까지 내어주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는 저벅 걸어가죠. 당장 표시는 안 나. 그렇지만 이 진행이 자에서 인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 과정을 육성의 구간으로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12운성 포테에서 병화근
간목이건 목화토금수 어떤 것들이 같더라도 양지다. 내 명조에 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기르고 육성하고 키우고 만들어가고 보이지 않으나 뭔가를 확장시켜가는 이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기가 탕 태어나. 장생이야, 장생. 자, 병화가 태양이 생할 때, 요 시기에 수평선을 보면 이글거리면서 타오르죠. 이글거리면서. 그래서 이 생하는 힘이 어떻겠습니까? 이 생하는 힘은 태양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돌아가. 지구 돌아갈 뿐인데, 우리 인간이 오감을 가진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생활을 하고 삶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이 수평성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의 생함이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죠. 태어나는 것이.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큰 건 아니나 그 에너지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 쌩한다 얘기지. 그래서 사주명조에 생을 가지고 있다. 생한다. 이러면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사주명조상에 이 12운성의 포태의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병화는 우리가 사시사철 매일 보면서 그 운동성을 측정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병화라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2운성 포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목화토금수에 다 적용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묘. 합시다. 50분 했네.